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탐구를 시작해 보시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포지셔닝 전략에 대한 내용이 아주 깊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경쟁이 아주 치열한 육류나 식품 시장, 여기서 기업들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이 자료들 속의 핵심 통찰들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탐구 목표는 명확합니다. 기업들이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딱 각인시키려고 하는지, 네, 그 전략의 핵심 원리랑 또 실제 적용 사례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특히 보내주신 자료에서 고기 제품 마케팅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 비묘한 지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요, 차별화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네, 시장을 한눈에 보여주는 포지셔닝 맵이라는 도구,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실파 사례들, 배울 점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실패에서도 배울 게 많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전략의 시작은 차별화다. 자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단순히 고기를 파는 게 아니라 경쟁 제품이랑 뭐가 다른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냥 제품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소비자의 기억에 남으려면요, 뚜렷한 차별점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특히 강조하는 게 축산물 시장에서는 크게 네 가지 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축이요? 네, 맛, 품질, 가격, 그리고 브랜드.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경쟁 우위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죠. 기업들은 이걸 잘 조합해서 자기 제품만의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맛, 품질, 가격, 브랜드. 듣기만 해도 중요해 보이네요. 맛은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잖아요. 치킨 브랜드들 비밀 양념 같은 거요. 그렇죠. 근데 원재료인 고기 자체의 맛은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까요? 좀 궁금하네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고유한 풍미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자료에 나온 한우 브랜드 사례처럼요. 마블링에서 나오는 특별한 풍미, 이걸 강조하는 거죠. 마블링 풍미? 네, 육질 자체의 감칠맛을 극대화하려고 숙성 기술을 쓴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료를 먹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쟁자가 따라하기 힘든 독자적인 맛을 개발하는 겁니다. 네. 이런 맛의 차별화가 결국 재구매로 이어지고 브랜드 충성도까지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맛있는 걸 넘어서 기억에 남는 맛이요. 품질은 아무래도 프리미엄 이미지랑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료를 보면 단순히 등급만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일관성이랑 신뢰를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한우 1++ 등급처럼 높은 품질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꾸준히. 네, 또 친환경이나 동물복지 인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 고기는 안전하고 신선하구나 하는 신뢰를 주는 방식도 있죠. 인증 마크 같은 거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돼지고기 브랜드 예시처럼 그 HACCP, 이거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잖아요. 네, HACCP. 네, 그거랑 또 철저한 냉정 유통 시스템, 이런 걸 강조하면서 우리 브랜드의 핵심 차별점이다, 이렇게 내세우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고 늘 같은 품질을 원하니까요. 그렇죠. 언제 사도 똑같이 맛있어야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같은 회사 안에서도 품질 수준에 따라 브랜드를 나눠서 가격대를 다르게 가져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는 분석이에요. 프리미엄 라인, 일반 라인 이렇게요? 네, 맞아요. 이건 소비자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주니까 꽤 긍정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가격. 이거 보통 싸면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를 보니까 가격 전략이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아요. 무조건 싼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가격 전략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어요. 첫째는 가성비. 가성비? 네,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거죠. 자료에서 예시로 든 대형마트 PB 상품이나 창고용 할인점의 대용량 고기 같은 거예요. 네네. 둘째는 반대로 높은 가격. 이걸 통해서 희소성이나 고급 이미지를 만드는 고가 전략입니다. 일부 고급 레스토랑의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느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가격 전략이 브랜드의 전체적인 이미지나
품질 수준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일관성. 아까도 나왔던 얘기네요. 네. 저가 이미지가 강한 브랜드가 갑자기 엄청 비싼 걸 내놓는다거나 뭐 반대로 프리미엄 브랜드가 품질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확 낮추면 오히려 브랜드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좀 헷갈리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 등급에 따라 브랜드를 좀 나누고 가격도 차별화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브랜드. 이건 뭐랄까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라서 좀 더 어려운 개념 같아요. 거기에 어떻게 스토리를 입히고 신뢰를 더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 나온 일본 와규 사례가 좀 인상 깊던데요? 네, 브랜드는 단순한 이름표를 넘어서요. 제품의 생명력이란 신뢰를 불어넣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오 청정 목장에서 자란 한우, 이런 식으로 생산지의 환경이나 특별한 사육 철학, 이런 걸 이야기로 풀면 그냥 고기 이상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죠. 아, 스토리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가 브랜드를 딱 보고 아, 이건 믿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에서 강조한 일본 와규 사례가 아주 좋은 예시예요. 네, 그 광우병 때도 괜찮았다는 얘기요? 네, 체계적으로 브랜드를 관리해온 덕분에 광우병 파동 같은 큰 위기 속에서도 소비자들이 아, 이 와규 브랜드는 안전해. 이런 인식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죠. 와, 대단하네요. 네, 이처럼 브랜드는 품질, 안전성, 역사, 철학 이런 걸 다 아우르는 강력한 차별화 요소입니다. 성공적인 브랜드는 당연히 높은 충성도랑 가격 프리미엄으로 이어지고요. 네. 다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품부터 포장, 광고, 매장 분위기까지 모든 접점에서 일관된 메시지랑 경험을 줘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듣고 보니 맛, 품질, 가격, 브랜드 이 네 가지 요소가 정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어느 하나만 뛰어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조화가 중요해 보입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리가 되어야 해요. 아무리 맛이 뛰어나도 포장 상태가 영 별로거나 품질은 최고급인데 아무도 그 브랜드를 모르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어렵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마케팅 담당자는 우리 제품만이 줄 수 있는 차별적인 가치, 이걸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USP,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 우리말로 하면 독특한 판매 제안이죠. USP. 네, 자료에서는 우리 한우는 특별한 사육 방식 덕분에 풍미가 남다릅니다. 라거나 우리 닭고기는 까다로운 품질 관리를 거쳐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명확한 메시지를 정하고 이걸 모든 마케팅 활동에서 일관되게 전달하는 거, 이게 포지셔닝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네. 우리만의 강점, USP를 정립했다면 이제 이걸 시장 전체 그림 속에서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포지셔닝 맵이라는 도구? 이게 아주 유용해 보여요. 뭐랄까, 시장의 지도를 그리는 것 같달까요? 맞습니다. 포지셔닝 맵은 시장 내 경쟁 구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보통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만드는데요. 이 축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요인들로 구성됩니다. 축은 어떻게 정하나요? 예를 들어 가격, 저가냐 고가냐과 품질, 기본이냐 프리미엄이냐 또는 맛, 대중적이냐 독특하냐, 그 브랜드 인지도, 낮냐 높냐 같은 축을 사용할 수 있죠. 자료에 따르면 식품 쪽에서는 특히 가격이랑 품질 축을 자주 쓴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맵은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료에 외식 브랜드의 예시 맵이 있었다고 하던데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격, 가로축, 왼쪽이 저렴, 오른쪽이 비쌈, 그리고 품질 서비스, 세로축, 아래가 기본, 위가 고급, 이걸 기준으로 한 가상의 외식 브랜드 맵 예시가 제시됐어요. 네네. 예를 들어 저가 기본 품질 영역에는 편의점 도시락 같은 브랜드 맵상 빨간 X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맥도날드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이 강점이지만 품질이나 서비스는 패스트푸드 수준이니까 저가 중간 품질 영역쯤에 자리 잡을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패밀리 레스토랑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파란 X는 중간 가격대에 적당한 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중간 정도 위치에 해당할 수 있고요. 네. 반면에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같은 최고급 레스토랑은 아주 높은 가격과 최상급 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우측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아, 비싸고 좋은 곳.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만약에 가격은 저렴하면서 왼쪽, 품질은 아주 뛰어난 위쪽, 그런 가성비 끝판왕 한우구이집 보라색 X 같은 브랜드가 있다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아, 저가 고품질. 네,
이 영역은 경쟁은 덜 치열한데 소비자한테는 엄청 매력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의 땅,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현실에선 좀 드물겠지만요. 와, 확실히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니까 경쟁 상황이랑 기회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특히 그 가성비 한우 같은 비어있는 공간, 저런 데가 정말 매력적인데요. 이 맵이 전략 세울 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나요? 이 맵을 통해서 첫째,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빈틈, 즉 기회의 영역을 발견할 수 있고요. 둘째, 특정 영역에 경쟁자들이 얼마나 몰려 있는지 경쟁 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경쟁이 심한 곳인지 아닌지? 그렇죠. 예를 들어 저가 품질 영역에 브랜드가 너무 많으면 거기는 이미 레드오션일 가능성이 높죠. 셋째, 우리 브랜드가 지금 어디쯤 있고 우리가 목표하는 위치로 가려면 어떤 전략, 예를 들어 품질을 개선할지, 가격을 조정할지, 브랜드를 리뉴얼할지 이런 걸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만약 경쟁사랑 너무 가깝게 붙어 있다면 우리 좀 더 차별화해야겠다. 이런 신호로 볼 수도 있고요. 자료에서도 이 맵이 단순한 현황 분석을 넘어서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 같이 좀 친숙한 브랜드들로도 이런 맵을 직접 그려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혹시 관련 예시가 언급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랑 브랜드 이미지, 글로벌 대중성 대 로컬 전문성 이런 걸 축으로 놓고 스타벅스, 블루보틀, 동네 카페, 편의점 커피 이런 걸 한번 배치해 보는 거죠. 아, 재밌겠네요. 네, 그럼 스타벅스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블루보틀은 높은 가격이지만 좀 더 전문적이고 희소성 있는 이미지, 편의점 커피는 아주 저렴하고 접근성 좋은 위치,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료 중 이드로소프트 가이드 부분에서 이런 방식으로 맵 그리기를 권장하는데 이렇게 직접 해보면 포지셔닝 개념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훨씬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포지셔닝 맵은 한 번 그리고 끝나는 정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시장 트렌드나 경쟁사의 움직임, 소비자의 인식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우리 포지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필요하면 재조정할 수 있죠. 이 부분도 자료에서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현실에서는 이게 의도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포지셔닝 실패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국내 축산물 브랜드가 너무 많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신뢰를 잃었던 이야기가 있네요. 아니, 브랜드가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죠? 2000년대 초반에요. 정부 지원 같은 걸로 수백 개나 되는 축산물 브랜드가 막 생겨났습니다. 우후죽순처럼요. 수백 개요? 와. 네. 근데 자료가 지적하는 핵심 문제는 상당수 브랜드가 이름만 다르지 실질 품질이나 맛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아, 그냥 이름만 브랜드? 그렇죠. 그런데도 브랜드라는 이름값 때문에 가격만 올라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 전문가 분석을 빌리자면 브랜드 난립으로 본래 목표였던 품질 향상은 뒷전이고 가격 거품만 생겼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해 보이네요. 뭐랄까, 겉모습만 번지르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맞습니다. 브랜드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품질 개선, 그리고 차별화된 가치 제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프리미엄을 내세우려면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품질 관리 시스템하고 설득력 있는 스토리가 필수적이고요. 네. 이 사례가 보여줍니다. 뼈아픈 교훈이네요. 두 번째 사례는 맥도날드의 야심작 시그니처 버거의 실패 이야기군요. 맥도날드가 고급 수제버거 시장에 도전했다니 이거 되게 흥미로운 시도였을 것 같은데 결과는 안 좋았군요. 네, 2015년쯤이었죠. 맥도날드가 당시에 유행하던 고급 수제버거 트렌드에 발맞춰서 시그니처 버거 라인을 선보였습니다. 고객이 직접 재료를 선택하고 매장에서 서빙도 해주고 기존 맥도날드랑은 다른 경험을 주려고 했죠. 오, 파격적이네요. 네, 초기에는 좀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큰 성공은 못 거두고 메뉴가 축소되거나 단종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자료 분석에 따르면 사실상 실패로 평가됩니다. 맛은 괜찮았다는 평가도 있었다던데 왜 실패했을까요?
핵심 원인이 뭐였을까요? 자료는 주된 원인으로 맥도날드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진 아주 강력한 기존 이미지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아, 싸고 빠른 이미지요? 네, 맞아요. 맥도날드는 수십 년간 빠르고 저렴하며 친근한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였잖아요. 이런 강력한 인식의 틀 안에서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고 서비스를 개선해도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가치를 온전히 느끼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렇죠. 그 가격이면 차라리 진짜 수제버거 전문점에 가겠다. 이런 반응이 많았다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존 브랜드 포지션하고 새로운 시도 사이에 그 괴리가 너무 컸던 셈이죠. 그렇다면 핵심 교훈은 일관성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브랜드가 오랫동안 쌓아온 이미지를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브랜드 포지셔닝은 단번에 바꾸기 어렵고 일관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저가 이미지가 강한 브랜드가 고급 시장으로 가려면 단순히 제품 몇 개 바꾸는 걸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아예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죠. 아예 다른 이름으로요? 네. 그리고 또 기업은 자신의 핵심 고객층, 맥도날드 같으면 가성비를 중시하는 대중이겠죠. 그 고객층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이런 포지셔닝 전환 시도에는 철저한 시장 조사랑 단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네. 아, 그리고 세 번째 사례, 코카콜라의 뉴코크 사태. 이건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저도 들어봤어요. 마케팅 수업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사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1985년에 코카콜라가 100년 가까이 지켜온 그 콜라 레시피를 바꾸고 뉴코크를 출시했죠. 네. 당시에 펩시의 추격이 거셌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수많은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뉴코크가 기존 코크나 펩시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왔대요. 그래서 성공을 자신했다고 합니다. 테스트 결과는 좋았는데. 네. 근데 결과는 정말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기존 코카콜라 맛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던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반발한 거죠. 아, 항의 전화랑 편지가 빗발쳤고 결국 코카콜라는 79일 만에 굴욕적으로 기존 레시피에 코카콜라 클래식을 다시 내놓아야 했습니다. 막대한 마케팅 비용 손실은 물론이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죠. 아니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는 분명히 좋았는데 왜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데이터가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테스트 결과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요. 그 데이터가 소비자의 감성적인 연결이라는 아주 중요한 변수를 놓쳤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진정한 주인은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다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해 갖는 감정, 추억, 애착 이런 걸 무시하고 단순히 맛 데이터만으로 중대한 변화를 결정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데이터만 믿으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특히 오랜 역사를 가진 상징적인 브랜드일수록 그 유산하고 소비자의 감성을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실패는 정말 뼈아팠겠지만 그래도 코카콜라가 이 사건을 통해 배운 점도 있지 않았을까요? 뭔가 긍정적인 측면은 없었나요? 물론입니다. 코카콜라는 이 실패를 통해서 소비자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며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함부로 바꾸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절실히 깨달았죠. 네. 코카콜라 클래식을 부활시키면서 대대적인 사과랑 소통 캠페인을 벌였고요. 역설적이게도 이 소동이 기존 코카콜라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심과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도 자료에 나옵니다. 아,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 측면도 있군요. 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위기를 통해서 브랜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실패 사례들을 쭉 관통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나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대부분 소비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자사 브랜드의 정체성 및 기존 포지션과의 충돌, 이걸 간과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축산물 브랜드 난립 사례는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차별화된 가치가 뭔지 놓쳤고 맥도날드 시그니처 버거는 자사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인식 사이의 간극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고요. 뉴코크는 객관적인 데이터에만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마음과 브랜드의 감성적인 유산을 잃어버렸죠. 그렇군요. 결국 다 소비자 이해 부족이네요. 그렇죠. 결국 성공적인 포지셔닝은 철저한 시장 및 소비자 분석, 자사 브랜드에 대한 냉철한 성찰,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 정한 포지션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일관된 실행력, 여기에 달려있다고 자료는 결론 짓습니다. 포지셔닝은 결국 소비자와 약속이니까요.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소비자의 마음속에 어떻게 특별한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지, 특히 육류와 식품 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맛, 품질, 가격, 브랜드라는 4가지 축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시장을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포지셔닝 맵 활용법. 아, 맞아요. 포지셔닝 맵, 그리고 뼈아픈 실패 사례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핵심은 분명합니다. 성공적인 포지셔닝은 그냥 좋은 제품 만드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소비자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깊이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만의 독특한 약속, USP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 약속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과정입니다. 네. 복잡한 시장 속에서 신뢰를 얻고 뚜렷한 정체성을 구축하는 뭐랄까 긴 여정인 셈이죠.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바로 이 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레스토랑 메뉴판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눈앞의 제품이나 브랜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어떤 약속을 하려고 하는지 한 번쯤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렴한 PB 상품하고 고급 스테이크 전문점이 각각 어떤 포지션을 겨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스스로 더 탐구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저희는 주로 기업이 포지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기업 입장에서 봤죠. 그런데 혹시 브랜드의 최종적인 포지션은 기업의 의도만큼이나 아니면 어쩌면 그 이상으로 소비자들에 의해 재해석되고 완성되는 건 아닐까요? 아, 소비자가 완성한다. 흥미로운데요? 네, 여러분이 즐겨 찾는 브랜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브랜드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광고라 기업이 말하는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경험과 해석이 더해진 결과인가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